어떤 분이냐면 이제 손우희 선생, 조선일보 논설실장, 그다음 최근에 이현영 교수 식사를 했어요. 뭐 그때가 이제 삼선 대통령이 지나고 나서였는데 막 반대해요. 유시도 하고 그걸 또 하고 그런다고.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앞으로 문화 대통령 한번 해봐. 그래서 민족 대백과 사전을 만들라고 했어요. 응? 그래서 중국은 강의 자전이 있고, 영국도 연사의 프로프디가 있고, 일본은 자파니까 있단 말이지. 한국도 해라 그랬어요. 그거 올렸는데 100만 원씩 왔어요. 하루. 근데 저도 이제 박시단 대사 와서 이제 그 이후에 조금 몰랐는데 2019년 책 만들면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나왔어요. 그게 26권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강의 자전 같은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안보다 경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문화적인 것도 했어요. 한번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개념된 책이 잘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게 사실은 국제 정세가 사실은 미국이 잘못한 것도 있어요. 1970년대에는 소련을 막기 위해서 중국을 끌어들여가지고 대당들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말이죠. 지금 2000년대는 어떻게 됐냐면 미국이 중국을 도와줬어요. 그 WTO에 넣어줬어요. 2001년에. 그래가지고 그 세계 무역기구에 들었단 말이에요. 2017년에 미국의 전체 무역 적자가 5,660달러였어요. 그리고 그 중에 중국은 생기는 무역 적자가 3,750달러예요. 그럼 한 70%가 중국에 생기는 무역 적자예요. 그래서 2018년 3월부터 이걸 무역 관세를 때리매기는 거예요. 그 중국도 이제 반대를 하고요. 요리 한장 경제 측면이 있고, 하나는 말이죠. 이 시진핑이 2012년 11월 달에 중국 공산당 총수가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2050년까지 중국을 제1의 나라를 만들겠다 하는 중국몽을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경제도 하고, 그 경제 합의문이 1대1로예요. 전 세계 5개 경로로 중국을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응? 군사도 태평양의 반은 내 거다 이거예요. 반대면 한국, 일본 다 포함돼 인도네시아까지. 그래서 지금 하는 게 뭐냐면 남중국해는 마음대로 못 다닌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미국이 가만 놔두겠어요? 미국은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해서 이걸 2019년 2월에 발표했어요. 그걸 받아서 바이든 대통령도 그걸 이어받고 있고요. 이미 미국은 2018년 10월 달에 중국에 대해서 신냉전을 선포를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간에는 지금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도 합의를 하는 정도예요, 지금. 그렇게 초미한 상황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윤 대통령이 이거를 잘 적시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 정세는 누누이 이야기 말씀드렸지만은 금년 들어서 이제 미사일을 쏘고 그 7월 27일 날 남한을 전멸시킨다고 했어요. 그 7차 핵실험 대상이 됐고, 그 다음에 국내 정세는 3월 9일 날 정권 교체를 했지만은 지금 야당이 지금 그거를 승부 안 하잖아요. 거기다가 민노총, 정교조, 정부활동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걸 하고 있고, 언론, 민주언론연합의 지배를 받는 언론이 지금 이제 그걸 부채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의 장점이 뭐냐 하면, 물론 우리 사회가 어려운 면이 있지만은, 우리가 북한보다 경제력이 57.7배, 우리가 남북 대화할 때 우리가 거의 1대1이고 우리가 북한보다 못했어요. 98년에 얼마였느냐 하면, 북한이 120불이고 우리가 90불이었어요. 근데 69년에 같아지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57배가 됐어요. 작년에 55배였어요. 북한이 우리나라 경제의 1.5%밖에 안 돼. 우리가 우리가 벌벌 기여야 되겠어요? 북한한테? 지금 5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 알면서도. 그러니까, 다행히 이번 대통령 되신 분이 우리가 정세 인식이 우리가 같은 거예요. 긴 설명 없이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자유,
시임식에서는 33번, 36번, 지난번 강복제에 33번 자유를 얘기했어요. 본인이 말씀 안 했지만은 자유민주주의 국민 항복을 안 했지만은 그걸 염두에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북한의 핵개발 중단하면 실질적 비핵화 전환하는 그 단계에 맞춰서 북한을 돕겠다 했단 말이죠. 자, 근데 이제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자유민주주의를 하려면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겁니다. 북한이 지금 이 열차 이동식 발사대 잠수함 여기서 핵을 실어가지고 그냥 쏘는데 우리한테 서울까지 얼마나 걸는지 아세요? 1분 50분 와요. 이런 상태. 이걸 막으려면 우리가 북한이 못 쏘도록 하는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자하승 원장께서 제목을 정할 때 당당한 평을 하자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이 알려드릴 테니까 누가 당당한지 한번 보자 이거예요. 이재명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통령 되면 자 이거 차 인터넷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되면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 다 뜯어서 미국에 보낸다 이거예요. 전쟁을 해서라도 미국을 쫓아낸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랬냐면 이재명 씨가 말이요. 평화는 아무리 비싸도 아무리 자연을 상해도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아무리 화가 나도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전쟁보다 낫다고 했어요. 근데 이 말이 누구한테 나온지 아세요? 말이 연원이 이완용이가 대한민국을 조선 대한제국을 팔 때 한 소리예요.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고 했어요.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가 정권 교체 얼마나 잘했어요. 이게 대선 어떻게 보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면 우리가 다 선임들이 이야기한 게 있어요.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해라. 전쟁 하려는 소리 아니에요. 평화를 원하면 준비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거 한 70년대 읽은 책인데 한슨 몰진서 교수가 얘기했어요. 다투는 두 나라 중 핵 이용을 받는 나라가 핵 방기 수단이 없으면 1945년 8월 일본처럼 완전히 파괴되거나 항복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이 없잖아요. 우리하고는 파괴되고 항복해야 되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당연히 할 일은 뭐냐 하면 우리가 북한에 대해 신호를 해야 돼요. 북한이 우리한테 공격하려고 할 때 자기들이 선제 공격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줘야 돼요.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걸 공포의 균형이라고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 정부가 2017년 9월 달에 3축 체계라는 걸 발표했어요. 킬체인, 그 다음에 대량살상 공진보고, 한국적 미사일을 다 있어요. 이걸 빨리 구체화 된다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북한보다 57년 자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우리도 이 SLBM이라든가 현무 미사일, 초음속 전투기, 문자 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서 북한이 꼼짝 만들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힘을 기르면서 아울러 미국이 그러한 역할을 돕도록 확장 대책. 사건이 생겼을 때 유사시에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는 그 확장 대책을 우리가 강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힘을 기르고 두 번째 미국을 도움을 받고, 근데 여기에 우리가 현재 부족한 게 하나가 있어요. 부족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핵이 없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마음대로 활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옵션을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 하면 북한이 핵 폐기 언제까지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술 핵 배치한다. 두 번째는 나토식 전술 핵 무기 공유한다. 세 번째는 누구 양해하여 우리가 핵무장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할 경우에는
저거 빨리 하라고 그러네요. 끝나가요. 제가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안 간다. 야.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면 북한이 이제 어려우면 대화에 나옵니다. 나오면 또 조선반도 비핵화해가지고 미군 철수 얘기한다 이거예요. 효과가 없어요. 근데 최근에 미국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힘든 뭐냐 하면 회담이 잘 안 되면 한국하고 일본이 핵무장할 거다. 또 미국에 있는 교수 두 사람이 린더 교수하고 프레스라는 부부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이 핵무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는 제목을 그런 주장을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준비를 해야 되고 대통령이 그런 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가 6.25 전쟁 끝났을 때 한미 조약, 방위 조약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 포로한 사람, 포로들을 우리가 해산을 시켜야 되는 기회를 가진 거예요. 대통령이 이런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대통령이 그 사람한테 권할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하게 되면 북한이 대화의 응에 나올 것이다. 중국도 응에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파키스탄에 있을 때처럼 인도, 중국, 파키스탄, 인도는 이 국경의 전투를 자주 해요. 그런데 두 나라가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영향이 있다. 도움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핵무장하면 북한이 미국을 치는데, 중국이 미국을 치는데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이 작년에 호주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했어요. 우리한테 달라요, 이게 지금. 이런 걸 우리가 미국에서 잘 설명할 수 있고, 특히 레닌이 그랬어요. 레닌이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북한은 자기가 위험하면 대화에 나온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핵을 갖추면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런 걸 우리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대화를 하면 쭉 설명한 게 뭐냐, 언제 북한이 돌아옵니다. 하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북한의 대남 전략을 확보해야 돼요. 자민통을. 또 핵 포기는 비핵화는 뭐냐면 미군 철수다 하는 걸 알고 해요. 그걸 모르고 하면 또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잘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북한이 회담을 하면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그냥 내골 하려고. 우리도 내골 하면 안 돼. 북한을 까부셔. 회담도 그런 제목을 제시를 해야 되고, 그런 전사적 협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남북한 간에 이제 이 군사 긴장 완화를 하려고 그러면 하루아침에 협정 발표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군합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큰 군사 훈련을 할 경우에는 이 포괄적 안보 힘을 취재하는 게 있어요. 사단급의 훈련할 때는 몇 개월 전에, 분단하면 몇 개월 다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시절을 구축한 이후에 이제 평화협정을 가야 되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설명할게요. 그냥 길어서. 제가 그냥 마지막만 이야기하면, 이 통일은 북한 수용 체제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걸 염두해야 되고, 북한이 언제나 망할지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결론은 이렇습니다. 1970년에 이 러시아 반체제 학자가 안말릭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소련이 1986년경에 망한다고 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됐어요. 그런데 언제 없어졌냐? 92년에 없어졌어요. 북한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까지 남북 대화를 하든지 북한하고 비핵화 협상을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염두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 이번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를 지지해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선평하고 윤석열 정책을 가도록 우리가 뒷받침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통일의 앞당김을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긴 이야기 했는데 그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찬 내용을 강의해 주신 송정환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정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1970년 8월 15일 선언하신 평화통일구상선언 영상 시청이 있겠습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25주년이 되는 1970년 8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은 하리로 경축사를 통해 한국의 평화적인 통일구상을 국내외에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25년 전 그날 해방의 벅찬 감격과 불타오르던 정열은 영원히 우리 가슴 속에 간직될 울면의 보화가 아닐 수 없다고 말하고 지난 25년간의 광복 한국사는 격동의 시기였고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음을 상기시키면서 그러나 그 모든 고난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고 말한 박 대통령은 나는 이미 수차에 걸쳐서 통일 노력에 본격화는 70년대 후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기에 이르면 우리의 주체 역량의 충실과 국제 여건의 성숙으로 통일의 실마리가 잡힐 수 있으리라고 내다보고 특히 북한의 폐쇄적인 사회 체제도 시대로 지는 자유화 물결에 의해서 스스로 변질될 것이며 또한 우리의 자유의 힘이 국력까지 넘쳐 흐를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시기를 전망하면서 광복 사반세기에 증한 뜻깊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평화 통일의 기반 조성을 위한 접근 방법에 관하여 나의 구상을 밝히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선행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즉, 북배가 지금과 같은 침략적이며 도전적인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한 그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 그것은 가면이요 위장이요 기만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긴장상태의 완화 없이는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의 접근은 불가능한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이를 보장하는 국회의 명확한 태도 표시와 그 실천이 선행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장 공기 난파 등의 모든 전쟁 도발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소위 무역에 의한 적화 통일이나 폭력 혁명에 의한 대한민국의 전복을 기도해온 종전의 태도를 완전히 포기하겠다 하는 점을 명백하게 내년에 선언하고 또한 이를 행동으로 실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국회가 수락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유엔에 의해서도 명백하게 확인될 경우에는 나는 인도적 경제와 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남북한에 가로놓은 인위적 장벽을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갈 수 있는 획기적이고도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통하여 한국의 민주 통일 독립과 평화를 위한 유엔의 노력을 인정하고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수락한다면 유엔에서의 한국 문제 포위에 북괴가 참석하는 것도 굳이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나의 구상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것은 북괴에 대하여 더 이상 무고한 북한 동포들의 민생을 희생시키면서 전쟁 준비에 방문하는 죄악을 범하지 말고 보다 선의의 경쟁, 즉 다시 말하자면 민주주의와 공산 독재의 그 어느 체제가 국민을 더 잘 살게 할 수 있으며 더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회인가를 입증하는 개발과 건설과 창조의 경쟁에 나설 용인이 놈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끝으로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어제와 오늘과 그리고 내일을 내다보면서 1970년대는 이렇듯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우리 근대 민족사의 도정에서 민족주의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대의 중과업을 성취하는 여부는 우리의 힘을 어느 만큼 생산적인 목표에 집결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민족의 단결, 힘의 집중, 그것은 정녕 민족의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인 것입니다. 우리의 당면 과제인 자립경제와 자립국방을 이룩하는 것도 민족의 단결이며 민족의 영원인 국토 통일을 성취하는 것도 우리의 단결된 힘입니다. 국민 여러분, 25년 전 8.25에 부과했던 그 감격과 환희를 앞으로 기어이 성취할 조국 통일의 그날 보다 더 벅차게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단결하여 전진합시다. 예. 오래된 영상이라서 화면이 조금 흐린 점이 있는데요.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지정 토론이 있겠습니다. 지정 토론은 좌석이 박정희 원장님이 자정을 맡으시고 김명수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님, 남세호 고려대 통일의료대학교 교수님, 윤광섭 전 국가안보위 위기 판단관, 이강호 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님이 패널로 참석하시겠습니다. 주제 발표하신 두 분도 함께 자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장시간 앉아서 들으시느라고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휴식 시간을 따로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은 이성을 좀 왔다가 오셔도 자유롭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경과돼서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토론은 각 토론자께서 10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청장도 잘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조금 과다하게 이제 지나갔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토론을 보면은 대부분 우리 신정부의 그 정책에 대한 제안이나 이런 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그 과거 역사에 대한 그 새로운 사실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이라서 너무 발표하신 분들 그것에 구애받지 마시고 그 소신을 좀 간략하게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짧으면 5분, 뭐 길면 한 7분 정도의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수 회장님께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는 1시간 이상 할 걸 해왔는데
벌써 끝나는 시간이 다 됐으니 제가 얘기를 오래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무리 길어도 10분은 안 남기겠습니다. 우리 두 주제 발표하시는 우리 교수님 두 분이 대부분 말씀했지만 나는 항상 북한의 대남적 호전력이 뭐냐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방 직후에 그 6.25 전쟁을 끝내고 나서 북한 GNP가 1인당 GNP가 1961년 이때에 210불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때 80불입니다. 북한이 2.6배 많이 버는 소득이 컸어요. 그래서 그 가장 큰 이유는 그 일본 식민지 시절에 북한의 공업시설을 많이 해놨고 남침 전쟁을 하는 바람에 남쪽에 있던 거의 없는 시설들이 다 부서져가지고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일성이는 그때 전략을 어떻게 나오니 6.25가 53년에 끝나가지고 60년 될 때부터 북한이 이렇게 기본이 좋으니까 북한을 갖다가 경제적 낙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남쪽 사람들이 북한을 동경하게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노조와 친북 인사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앞세워 흡수통일 전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그때 60년에 4.19 혁명이 일어나고 61년에 5.16 혁명이 일어나니까 북한이 야 이거 김일성이 생각하니까 이거 지금 군사력만 있으면 한 번에 막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전략을 바꿉니다. 북한을 부전한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하려다가 그때부터 군사 제일주를 나가서 무력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8년이 되니까 북한 총생산의 32.4%를 군사비에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군사비 많이 들어갔는데 생산이 없고 통일은 안 되니까 북한이 그때부터 세락해가지고 북한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북한이 이렇게 형편없이 되었습니다만 우리도 그 당시에 엄청난 범위를 했어요. 박 대통령이 이거 국방을 하자니 돈이 없고 경제 성장을 시키자니 휴전선이 위험하고 그래서 딱 동전의 양면을 보듯이 휴전선을 어떻게 지키면서 국방력을 키워갈 거냐 해가지고 경제력을 집중시켜서 수출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가발, 가방, 이런 1차 공산품들을 미국 시장에 무지하게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현재 이렇게까지 왔는데 우리가 이 북한이 대남 전략은 결국은 남쪽을 어떻게든지 적화시키는 것이 기본인데 6.25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패턴을 같이 되풀이한다. 지금 뭐냐면 이번 8월 13일 날 민주노총 시켜가지고서 민주노총에서 엄청난 북한 지지 6,000명이 모여가지고 했죠. 6,000명을 경찰서니까 우리가 보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걸 하면서 그들은 내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양경수라는 사람이 이석기하고 좌파운동하던 사람이 김성노조 위원장이 돼가지고 민노총 위원장이 돼서 북한을 지지하는 허가를 하느냐. 북한의 어용 노조단체 선거를 어떤 방법으로 받아가지고서 이것을 낭독해 주느냐. 또 미군 철수라고 하면서 한미동 매개체라고 군사훈련은 전쟁하자는 얘기 아니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지금 보안법이 살았는지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걸 모르겠는데 계속 이것이 되풀이되는 거 보면서 야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대한민국의 많은
종교인들 또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좌파를 향한 글을 쓰고 그런 활동을 하는데 도대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가 어디까지가 한계입니까? 나 연금수 입건했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여성통일위원장께 남동원에 입건했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내가 좌파 활동을 하는지 모르는 세상이 이제 대한민국에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지 않으려면 우리가 교육제도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요새 학생 교육이 지식만 들어가지 이 조선 사람,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이념 교육이 없어요. 우리 헌법이 자유민주주의고 시장적이기 때문에 경제 때문에 대한민국이 발전했으면 이걸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고 학교 교육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교육감이라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최고 지식인과 애국하는 사람들이 앉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옛날 좌파 대통령들이 했지만 선거로다 보니까 우파는 10명씩 나오고 좌파는 하나 나오니까 서울시부터 전부 다 좌파예요. 그 사람들이 좌파 교육 시키다 보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에도 딱 절반인데 절반 나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대한민국은 참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우리 나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제일 덕목은 뭐냐면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 먼저 온 것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경제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치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만 가지고 이게 옳다 그러더만 하고 가지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답을 안 내놓으니까 과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법이 있는지 그 사람들 규제하는 법이 있는지 허구 있는지 참 국민을 불안하게 합니다.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우파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한국 사람들하고 북한 얘기해봅니다. 매일 내가 성당을 나가서 새벽미사 만나면 그 지식인들하고 토론해요. 뭐라고 하냐면 북한도 가난할 뿐이지 우리처럼 하고 싶은 소리 하는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합니다. 북한은 군에서 군 나갈 때 여행 허증 받아야 되고 이렇게 모임을 하고 나면 자비판도 하고 상호 토론을 해서 서로 비판하고 반성합니다. 절대로 반정부 못합니다. 지금 세계 공산주의 국가 최고 큰 것이 러시아가 레닌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110년 가까이 공산주의 한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저 사람은 바뀌는데 그 그룹에서 나온 겁니다. 중국 75년 동안에 세자당과 학생 청년단 거기서 계속 나옵니다. 북한은 아예 왕조 만들어가지고 3대 세습을 하고 4대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신 잘못 차리면 대한민국 국민이 엄청난 고통 속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 현 정부가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것을 만들어서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거는 그거다 보면 1시간 더 하니까 이 정도 얘기하고 다음번 타자한테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께서 모든 그러셨지만 국민교육, 의식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 같은데 시간도 잘 적당히 써주시고 감사히 말씀드립니다. 특히 우리 김명수 회장님께서는 통일주체국민회의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셨던 분이라서 대통령님의 철학과 그 시대를 잘 알고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 남성욱 교수님 토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53분인데 한 59분까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초청해 주신 현경대 부회장님,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두 교수님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발표 그 중국에 가서 세미나를 할 때 여기 사람들하고 얘기할
중국 인민폐의 모택동 얼굴이 있죠. 중국 사람들은 이 마오쩌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조금 친한 교수한테 물어보면 공이 7이요, 과가 3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은 뭡니까? 그러면 이 큰 나라를 통일하는 것은 아무나 하지 못하는 영웅입니다. 과는 뭡니까? 예, 지난날 인민공사의 문화대혁명으로 인민들이 고통받던 시대는 과입니다. 그러면서 저를 보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물어보면 한국 사람들은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래.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는 100, 자기가 원치 않는 지도자는 0.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이해가 제가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에 제가 경제학을 했는데 정치학과에 가서 대통령학 수업을 한번 들었는데요. 그 대통령 수업에 이제 야사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미국 대통령들의 야사. 그때 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미국 건국 대통령이 미국 돈에 나와 있죠. 그런데 그 양반이 하여튼 좀 사적으로도 복잡한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그 조지 워싱턴을 얘기를 하면 정말로 건국 대통령으로서 숭배를 하고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를 잘 모시지를 못하는구나 하는 깊은 충격을 받은. 예, 오늘 좌승희 원장님이 이슈를 당당한 평화라고 했는데 이 논문을 읽고 토론문을 작성하면서 지난주 주말에 영화 봤습니다. 영화 이수신 장군의 한산 대첩이죠. 끊임없이 고뇌하는 이수신 장군의 힘이 부족하니까 이수신 장군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실사구시죠. 실사구시. 끊임없이 배를 준비하고 훈련하고 대비하고. 저는 아까 좌승희 원장님도 말씀을 했지만 이 실사구시 전략이 박정희 대통령의 대북 스트래티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싸우면서 건설을 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예, 끊임없이 준비를 하죠. 두 번째 박 대통령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저는 화전 양면 전략이라고 합니다. 예, 화전 양면. 어떤 평화도 화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전이 있어야 되죠. 전 없는 화도 한계가 있고 또 화 없는 전도 한계가 없는 거죠. 그거는 이론과 현실이 분비된 정책이죠. 예,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응징을 했습니다. 예, 121 사태에 대해서 응징을 했습니다. 저는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응징을 준비를 했죠. 그런데 미군들이 소극적이었죠. 예, 정책이 정상적으로 당당하게 갈 때는 응징을 했던 때입니다. 응징이 없으면 평양은 서울을 얕보았습니다. 이 2000년 들어서 우리 정부에서 화전에서 전을 없애버렸습니다. 화만 가지고 대북 정책을 추진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주종의 남북관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아마 이번 정부 5년 갖고도 모자랄 겁니다.
한번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데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죠. 북한의 행태를 바꾸는데 결국은 흘러간 시간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조선일보의 칼럼을 쓰면서 말미에 늘 고민을 합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박정희 대통령이라면 어떤 부상 대책을 했을까? 마치겠습니다. 모택동에 대해서 07 과산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비슷하게 박정희 대통령은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글쎄, 과가 없으면 공이 생길 수 있나요? 그렇게 분류하고 나눠서 보는 사상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결과가 오르면 백이 공인 것이죠. 그 공을 위해서 과가 생기는 법이고, 사람이라는 게 과 없이 어떻게 인간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따로 분리해서 생각을 하려고 그런다. 그렇게 보면 저는 모택동은 공이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과로 보면 더 낮게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특히 그 대통령님은 어떻게 할까? 그 관련해서는 제가 제 노트에 잠깐 언급했는데, 대통령님은 항상 신상필벌과 이거를 버리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대화도 아마 그냥 대통령께서 쭉 주관을 했으면 절대 북한을 이렇게 함부로 굴게 만들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불행하게도 그런 대통령님의 철학을 잘 그동안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번 윤광석 장군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국가안보의 위기 판단관을 하셨고, 그래서 남북관계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여를 하시는 분입니다. 윤 장군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북 정책에 대한 시각 논점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간에 우리가 북한 변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 이것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어설픈 장깨나 부리는 그런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특등 머저리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8월 19일 날 김여정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정부의 담대한 부상과 관련해가지고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국채인 핵, 즉 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국가 그 자체인데 이것을 경제협력과 같은 물건 짝과 바꾸려고 하는 그 발상을 보니 참 아직도 어리구나 하고 이렇게 빈정댔습니다. 저는 이게 이 북한 입장 그대로라고 봅니다. 이걸 달리 해석하거나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지난 정권 같았으면 또 대화에 목말라가지고 애타게 보내는 신호라고 또 분석했을 거예요. 지금 정부는 대통령실에서는 매우 유감이다 하는 정도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잘 대처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박 대통령께서 남북대화에 물꼬를 트신 것도 제가 볼 때는 북한의 그 어떤 의미 있는 변화나 공존을 모색했다기보다는 북한이라고 하는 이 위험한 집단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소위 북한 위험 관리에 초점을 맞추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대화를 하더라도 대결 중이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박 대통령의 대북과는 남북정식사 회담에 임하는 협상팀들에게 내린 그 지침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보고 북 위정자들은 우리가 핏줄이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사입니다. 우리 정식자사가 인도적 사업이라고 하지만 북한은
그것을 정치적 사업으로 본다. 북한 요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전부 정치적이다. 술을 마실 때도 상대방이 공산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북한 사람들과는 어떤 자리에서도 감상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그러나 너무 큽니까? 그러나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신념의 차이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박 대통령께서 비록 대화를 통한 긴장 완화를 선제적으로 제의를 하셨지만은 김일성 집단은 결코 믿을 수 없는 경계의 대상으로 보셨고 결단코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결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 박 대통령께서는 월남이 공산당에게 먹혔는데 그 월맹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북한이다. 그런 소견에서도 잘 나타났습니다. 이강요 싱가포르 수상의 말을 빌려서 다음과 같은 심경을 발도했습니다. 공산당과의 싸움은 내가 죽든지 적을 죽이든지 하는 두 길밖에 없다. 어중간한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간 우리는 북한의 변화와 공존을 위해서 비용을 치를 만큼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북한은 언제라도 민족을 앞세우고 핵을 카드화해서 또다시 협박과 갈취에 나설 수 있습니다. 2004년도 노무현 정권 때 한 이달 협회 정책을 개선하니 하면서 이 2단계를 준비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김정일은 당간부대를 모아놓고 지금이야말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는 없이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금년을 주한미군 철수의 원년으로 삼자는 결의를 따릅니다. 기가 막히는 일. 우리는 북한과 공존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북한은 시원한 바람만 쐬고 그것을 넘어서 주한미군 철수의 호기로 인식하는 위험천만한 환경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주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러한 과오는 범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 핵무기는 또 어떻습니까? 날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카다피, 후세인 정권의 결말을 다 본 사람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도 지켜본 김정은입니다. 핵회기는 그냥 작년도 1차, 작년 1월달 제8차 당대회에서 어땠습니까? 북한은 초음속 미사일과 전술 핵무기 실전 배치 이런 것들은 전부 강대국이나 가지고 있는 것들이고 이 5대 전략무기 개발을 공언했습니다. 핵 소국이 아니라 이제 핵 강국으로 나가겠다. 그런데 거기 전술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한반도 대남용입니다. 이것은 억제용이라고 볼 수 있는 어렵습니다. 실전 용도로 개발되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물들이 어디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현상이겠습니다. 겉으로 대화에 응하는 척 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전혀 수정 없이 하나하나 일관되게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과연 우리 무엇인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입장을 재정리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이 더 위험해지지 않도록 안보 태세를 튼튼히 하면서 대화와 협력을 하더라도 엄격한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투명성을 보장해서 잘못된 남북관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통령께서 제의한 대화 있는 대결, 누가 잘 사는 체제인지 당당히 경쟁해보자고 하는 그런 박 대통령식의 북한 유형 관리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됐습니다만은 이왕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다. 바로 한반도 당사자 문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북한은 7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평화협정 같은 것은 남북한 간에 하자. 남북한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이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그러나 베트남이 공산화되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1974년도부터는 미국과 직접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전략으로 바뀌게 됩니다. 소위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접촉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것은 남조선은 정전협정에 반대했고 직접 서명자도 아니므로 당사자에서 제외하겠다
것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이를 많이 경계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대화에 집착한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북한이 미국과 직접 상대하는 것을 막지 않겠다고 하더니 지금은 아예 직접 상대하라고 하면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사자 문제는 아예 거론도 되지 않고 다 잊혀진 문제가 되었습니다. 2019년 6월 트럼프와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판문점에 얼굴을 보였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뭐라고 했습니까?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이제 평화시대가 도래했다. 이 3자 회동은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존 볼턴 전 미국 안보 보좌관의 해고에 의하면 당시 김정은은 문 대통령이 회담장에 나오는 것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성가시게 생각했다. 너무 과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줄기차게 나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당시 김정은은 트럼프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회담을 했습니다만은 문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그 후에 양자 대화가 끝날 때까지 바로 옆방에서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 회담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이 3자 회동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한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과연 이처럼 국가 의존의 기본 상식에도 어긋나는 이런 만남을 과연 문 정권에 굳이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었는가? 내용도 형식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국격을 여지없이 떨어뜨리는 참담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정상적인 남북관계의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은 문 정권의 소위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조미 적대 관계의 발생 근원을 보아도 남조선 당국이 참견할 문제가 아니다. 조미 관계를 중재하는 듯이 여론화하면서 몸값을 올려보려고 하는 남조선 당국이라고 비난을 막 퍼붓습니다. 한국은 한반도 정치 분산 문제에 관한 당사자 행사를 하지 마라. 심지어 평양 냉면집 주방장까지 등장해서 무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스스로 나서서 손까지 흔들어 줬습니다. 아주 나쁜 선례. 박 대통령께서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잘못된 기현상이 왜 발생했는가? 그것은 그간 북한이 핵 문제를 미국의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라고 주장한 그런 선전선동에 내몰린 탓도 있지만은 우리 내부적으로는 당사자 해결 원칙 7.4 공동성명에서도 밝혀져 있습니다. 당사자 해결 원칙보다 북한과의 무조건적인 대화, 이 대화 만능론의 무게를 둔 탓이 더 큰다고 저는 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변화나 공존을 기대하기보다는 박 대통령께서 통찰하시는 대로 위험한 북한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간 우리는 4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방공에서 성공은 한반도 평화를 잘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를 용공으로 동갑시켜 지금 북한을 변화시키겠다는 정책으로 변질되면서 우리 내부를 원칙 없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사회 혼란과 국론 분열, 국력의 낭비를 몰고 우방국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북한으로부터도 멸시당한 오히려 이용당하는 그런 결과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당면한 현상은 유엔 제재 국면입니다. 미국은 2016년도 2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도 제재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담은 소위 대북 제재 강화법을 발효시켰습니다. 여기에 빈틈이 없도록 우리 정부가 집중해 오늘 북한이 전술 핵무기 7점 배치를 공언하는데도 비핵화에 마냥 묶여 무방비 상태로 계속 있다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비핵산 체제를 존중하되 핵개발 가능 하시라도 무효화할 수 있는 모든 준비들을 하나하나
밟아 나가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미 간의 긴밀한 빈틈없는 공조가 필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정치적 안정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경험이 많으셔서 하고 싶은 말을 많이 없으면 죄송합니다. 시간이 잘 못 드려서.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원칙 없이 하지 말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동안에 남북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남북관계를 어떻게 하면 비정치화하느냐는 것도 큰 관계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강호 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국가전략기구 포럼에 일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박정희가 옳았다 하는 책과 또 한 번, 그 다음 제목이 뭐죠? 다시 근대화를 생각한다. 다시 근대화를 생각한다 하는 책이고, 박정희 대통령의 그 정치 철학과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책을 써서 저희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봐주시기 부탁드리고. 자, 저 토론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건 아니고 그 앞에 제기해준 발제자가 토론자분께서 말씀하시는데 약간 보태는 알려드리는 어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통념이 있습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이승만 하면은 외교, 국제정치였고, 박정희 대통령은 그냥 경제, 비판들도 부인은 잘 못하죠. 그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그렇지만도 않다라는 것. 특히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분이 경제 구상이 있었고 그런 어떤 발자취가 있었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오늘의 이야기 대목은 아니지만, 그리고 특히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해서 국제정치와 관련해서 참으로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유용한,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예전과 같은 위기 상황이 다시 돌아온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 될 만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 박정희 대통령의 국제정치 구상 전략이 대단했다는 부분을 상기시켜드리는 소개를 드릴까 하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스팍이라고 아시죠? 아시아 태평양 방위회. 지금은 별달리 이렇게 기억을 잘 안 해줍니다만, 아스팍은 대단히 예전에는 유용한 어떤 의미 있는, 특히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반까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존재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거였습니다. 1966년입니다. 국제기구. 그러니까 의미 있는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국제기구로 한국이 대한민국이 최초로 만든 국제기구가 바로 아스팍입니다. 그 아스팍을 1966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닉슨 독트린은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닉슨 독트린 1969년 7월 25일 그 골장 내용은 이렇죠. 아시아 여방에는 아시아인들이 알아서 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일반적으로 마이크 소리가 잘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닉슨 독트린이 한국에 대단히 충격을 주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긴박한 상황에 대응을 하는 게 매우 중요했다. 이런 부분들 일반적으로도 다 알고 통용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그 긴박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다. 그리고 72년도에 유신 같은 경우에서도 그런 어떤 긴박한 상황과 무관치 않았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런 인상이 있습니다. 닉슨 독트린을 느닷없이 맞이하게 되면서 좀 충격을 받으면서 소리가 괜찮으신가요? 조금 이제 충격적인 사태에 맞이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급박하게 대응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이미 닉슨 독트린에 대해서 닉슨이 당선되기 전에 이미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걸 오늘 소개를 드립니다. 사실은 1967년에 닉슨이 그러니까 공화당 대통령 예비 후보 시절에 이미 그러니까 파리너 어페어즈의 베트남 이후의 아시아라는 어떤 논문을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옵니다. 그 베트남 이후의 아시아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가야 되겠다.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시아의 방위는 아시아 스스로가 알아서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그래서 상황은 이미 그거 다 알려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모르지를 않았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울 것을 지시를 하고 준비가 들어갑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확정은 안 됐어요. 근데 68년 11월 달에 미국에서 닉슨이 당선됐다는 소식이 이제 들어옵니다. 이때가 언제고 하면은 일본에서 아스파 회의가 예정되어 있던 시기였습니다. 아스파는 굉장히 박정희 대통령의 신무 원리의 구상으로 준비했던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닉슨이 그 67년 논문에서 아스파를 국제안보기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인 스스로라고 하면서 완전히 발을 뺀다는 이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스파학을 그렇게 하는 건 무리였습니다. 할 수가. 아스파학은 경제, 문화 쪽에 방점이 박혀가 있는 그런 국제기구였던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준비를 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안보기구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아파토. 오늘날 지금이 이제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어떤 도발이 격화되다가 이제 위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판 나토 구상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6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유럽의 나토에 방문을 가서 초청을 받아서 방문 가서 연설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나토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토가 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유럽의 나토가 6.25 전쟁 때 6.25 전쟁 참전국이 16개국이죠. 그 중에 9개 국가가 나토 회원국이었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나토가 기치화하고 있는 것은 가치동맹입니다. 가치동맹이라는 어떤 표현을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날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 문명을 수호한다는 것을 전문에서 딱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1948년 나토 구상이 시작되고 창설되는 그 시기에 이미 그 부분들이 입안이 되고 동의가 구해지고 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였습니다. 아시아판 나토 구상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구상을 최초로 사실상 현실적으로 다듬어서 구체적 구상으로 제기했던 게 그 예비적인 문제 제기는 이미 이승만 대통령께도 깨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본격적으로 제기한 박정희 대통령이었다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한다는 겁니다. 1968년이었습니다. 1968년은 굉장히 긴박한 시기였습니다. 1.1 사태, 아까 다 아실 겁니다. 1.1 사태가 어떤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또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푸에블로 미국 군함이 납치가 되거든요. 미 해군 군함이 납치가 된 것은 미국 역사상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런 일까지 이제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게 68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68년의 마무리 지점에서 닉슨 독트린 구상을 갖고 있는 닉슨이 당선되었습니다. 69년 7월 25일 닉슨 독트린이 발표가 됩니다. 근데 그때는 상황이 더 악화되어 버렸습니다. 닉슨이 집단안보기구 구상을 포기를 해버리고 뭘 하는가 하면 아예 미중 관계 개선에 몰두를 하면서 사실은 그러니까 집단안보 구상을 포기를 해버리는 방치를 해버리는 상황으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2월 21일 지난 2월 21일이 올해가 10월 17일이면 올해가 유신 50주년인 건 다 아시죠? 근데 올해가 또 하나의 50주년입니다. 2월 21일이 미중 관계 개선을 위한 닉슨 모택동 회담이 있었던 날입니다. 엄청난 충격이 들어옵니다. 바로 그 회담이 있으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신무 원료의 전략적 구상으로 만들어냈던 정말 중요한 기구였습니다. 아스파각이 무력화되게 됩니다. 아스파각이 사실상 해체당대로 들어가 버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공이 대표자가 돼가지고 유엔에 가입을 하고 이사회 자리를 차지하고 이렇게 진행돼 버리면서 어쩔 수 없게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 급박한 상황이 바로 지금 50년 전 전후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미리 사전에 대비를 했었다는 것, 그리고 정말 치밀하고 치열하게 준비를 그야말로 정말 제대로 된 국제 전략을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구상을 제기를 하고 했었다는 것. 그러니까 미국의 발목을 묶기 위해서 어떻게 대비를 했어야 되는 그런 어떤 쐐기를 또 박아나가고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큰 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동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 박정희 대통령께서 기본 지침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주신 기본 지침. 첫째, 우리가 힘이고 준비가 되지 않으면 어떠한 제한 구상도 소용이 없다. 우리 자신 힘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빨갱이들은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67년도에 포렌 대표의 닉슨이 논문을 게재할 때 거기에 중공에 대한 기대를 표명한 게 있습니다. 10억 인구를 세계에 바깥에 놓아둘 수는 없다. 중공을 이제 끌어들여야 된다. 미중 관계 개선을 해야 된다. 중공이 변하지 않으면 세계는 안전하지 않다. 그 말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닉슨은 중대한 실수를 했습니다. 중국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식의 노력으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오늘날 중공의 행태가 보여집니다. 지난 2월 21일 날 닉슨 모택동 회담 50주년이었을 때 미국에서는 단 하나의 반응도 없고 보도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그날을 기해서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은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67년도에 닉슨 논문은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바뀔 수 있다. 바뀔 것이다. 바보 같은 소리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사례가 햇볕 정책이라는, 그러니까 가락한 세력이 그렇게 따뜻한 기회를 주고 햇볕 정책을 주면 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착각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어떤 세계사적인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바보의 그 사기꾼의 이름을 제가 세상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한국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것,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단지 경제가 아니라 국제전략이라는 차원에서도 학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맞서 나가느냐, 화전양면이 어떻게 부사돼야 되는가를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우리 발표인분들 읽으시면 하시겠어요? 정말 읽으셔주세요. 시간이 많이 들어서. 여러분 요새 운전하세요? 내가 운전대를 쥐고 있으면 목표도 보이고 옆에 보여요. 이게 이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은 6.25 전쟁 이후에 한미 방위조약을 만들었어요. 박정희 구국 대통령은 남북대화를 열고 76년에 한미연합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말한 대로 조건부 한국의 핵무장을 미국하고 협의해야 돼요. 그렇게만 되면 북한한테 중국한테 의심을 안 당한다 이거예요. 그걸 좀 권합니다. 제가 70년대 남북조절위원회 대변인 하시고 또 90년대 남북고위급회담 대표 겸 대변인 하신 이동국 선생, 전 의원을 좀 잘 알아서 제가 이렇게 사석에서 대화를 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얘기를 제가 옮기면서 제가 이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70년대 남북대화를 한 것은 사실은 평화공존의 일환, 아까 위협관리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적어도 대화하는 동안에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거나 도발을 좀 자제할 거다라는 그 기대가 있었고 어느 정도 적용이 됐고요. 두 번째 이제 대화를 하면서 북한이 변하고 있는지 속내를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 남북대화 실제 실전 현장에서 70년대 이제 7.3 남북 채택했을 때 이 북한 측이 뭐라고 했냐면은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것은 민족대단결을 할 의사가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고, 민족대단결을 안 하겠다는 건 조국 통일을 안 하겠다는 것이다. 남조선이 통일을 할 마음이 있다면은 공산주의 반대를 하는 법제도 장치를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방공정책 폐기하라 라고 70년대 주장했는데 똑같은 주장을 90년대에도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입장과 전략과 노선을 잡고 상당히 많이 지금 우리 사회가 많이 빨개졌습니다. 그래서 뭐냐, 우리가 지금 북한 변화시키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너무 많이 변화돼서 우리 체제를 좀 추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체제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시간을 우리가 거기에 많이 투여해야 되고 힘을 비축해야 됩니다. 거기에 모양 갖추기, 대화를 위한 대화에 우리 역량을 낭비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 이제 그런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담대한 계획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게 북한이 호응안해가고 지금 벌써 차버렸는데, 그러나 우리가 남북 관계 악화랄까 이거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은 국내 정치용 남북 관계에서 보이지 않는 지금 주판을 챙기면서 이런 그 하나의 어떤 게임의 일환으로서 우리가 제안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그런 실현 가능성은 별로 없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선의의 비나인 이글리그를 하면서 힘을 기르고 우리 체제를 단속하면서 향후 다음의 그 시기를 준비할 때다. 제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초기 2, 3년은 그런 여유 있는 자세를 갖고 대북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 관리를 잘못해서 30분이 오버가 됐습니다. 근데 저한테 마무리 딱 1분을 주시겠다면 제가 오버했지만 좀 쓰겠고 그냥 끝내려면 끝나겠습니다. 마무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의 발의로서는 평화통일? 아니 북한을 우리를 적화시키겠다는데 평화통일이 돼? 그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남북관계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대통령은 5천년 대한민국 역사에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을 갖춘 영웅이라고 얘기한 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종대왕 성군이지만 배고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이순신 장군 26전 전승으로 외국을 막았지만 본인도 전사하고 수없이 많은 희생을 치러내요. 박정희는 어떻게 했냐? 싸우지 않고 이겼다 이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면전승이다 이게. 대통령의 70년대 모든 전략은 평화 통일을 위해서 싸우지 않고 내가 북한을 굴복시킬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정책을 쓴 10년의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산업혁명을 나서 방위산업을 일으키고 국방을 강화하니 김일성이 감히 도전을 못하잖아요. 이 과정을 계속했어야지 대한민국이 면전승으로 이미 북한을 굴복시킬 수 있었는데 대통령의 그 면전승의 전략을 그동안 우리가 잊고 살았다. 저는 남북 관계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박정희 평화통일의 그 메시지는 뭐냐? 나는 면전승으로 북한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 그걸 10년 동안 결연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면전승 전략을 배우자. 그 내용은 여러분 박정희를 조금만 연구하면 보일 겁니다. 그렇게 하면 피 안 흘리고 북한을 굴복시킬 수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했습니다. 또 여러분 더 질문이 뭐 있거나 더 추가할 말씀이 예. 잠깐만요. 질문에 앞서서 잠시만요. 네, 감사하고요. 먼저 마이크 상태가 좀 안 좋은 데 대해서 깊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되겠는데요. 질의응답 하시기 전에 재단에서 잠깐 공지사항이 있어서 잠깐 전해드리고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위해서 주식회사 메일유업에서 이번 행사에 음료 협찬이 있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후원에 평생 회원으로 계신 서병철 선생님이 기념타월 200장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후원에 평생 회원이신 오유식 회원님께서 또 현금 20만 원을 협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행사 공지인데요. 재단에서 금년도 10월 유신 50주년을 맞이해서 이미 지난 5월에 교양도서를 한 권을 발간했습니다. 숨결이 혁명되라는 책이었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앞으로 학술 논문집 발간과 논문집 발표 세미나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행사는 유신 50주년 해당일이 오늘 10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에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기억을 해두셨다가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행사는 오늘 11월 14일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님 탄신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에서는 금년도 탄신일에는 오늘 탄신일과 다르게 또 크고 또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홍보 또 그리고 성원을 희망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입장 시에 나눠드린 배포물 중에 9월에 가입 신청서가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작성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안내 데스크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나중에 작성하실 분들은 신청서에도 설명이 있습니다만 우편 팩스나 또는 촬영 스캡 후에 신청서가 있는 핸드폰 번호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거기